18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한 거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민주당이 29.6%, 국민의힘이 34.9%니까. 그게 좀 화딱지 나서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네. 나와 보니까 취업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정과 정의.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과연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시대 때 그토록 외쳤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이철이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태권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 타짜니까 두 분이 연휴 때 볼만한 정치 영화 소개 좀 해줘보세요. 이번 돌발 질문인데. 연휴 때요. 네. 추석 연휴 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타짜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나는데 작가가 힌트 주잖아요. 보고 읽으세요 그냥 차라리. 하우스 오브 카드는 봤어요? 제가 봤죠. 시즌 끝까지 지금 7인가 6인가 7까지 나왔잖아요. 한 4까지 본 거. 그 부인이 대통령 됐잖아. 예.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하고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극과 극. 그러니까 웨스트윙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참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면 하우스 오브 카드는 흔히 그런 비교하지 않습니까? 소시지 공장에서 소시지 만드는 거 안 보여준다. 이건 정말로 소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드라마니까 이게 두 개를 다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보면은 약간 기울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카드는 좀 적나라한 겉모술 쓰는 게 막 나오죠. 네.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지 마시고 베스트셀러인 제 책을 보시라. 책 제목이 뭐예요? 보수의 민낯입니다. 보수의 민낯. 근데 이제 다 팔려가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면 네. 추석 때 제가 선물로 주게 좋아요. 몇 권 가져오세요. 저 사무실에 있어요. 네. 사인해가지고요. 5권 정도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네. 네. 윤태권 실장님 뭐 줄 거 없어요? 저는 제 브로마이드 정도. 나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예전에 여기 SBS 로비에 장 소장님과 제 이제 브로마이드 기둥에 팍 크게 붙여놨었어요. 저희가 총선 때 기획으로 한 몇 달 동안 여기서 이제 그 유튜브를 기획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게 그래서 그걸 좀 착각한 사람들이 SBS에서 그 정도로 띄워주면은 정말 출연료가 대단하겠다.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돌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장 소장님한테. 네. 요즘은 국민의힘 쪽에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잘 안 보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만 잘 보이대요. 그게 정기국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담이라든지 협상 다 별로 그거랑 상관없이 많이 나오시던데. 그리고 여당 공격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좀 하고 계세요. 언제부턴가 원내대표들이 왜 상대방 공격하는데 저렇게 앞장서죠? 그게 이인영 원내대표 때부터 아닐까. 나경원 원내대표 때부터. 여당 잘못이 크다니까. 왜 자꾸 야당을 그렇게 힘없는 야당을 뭐라 하세요. 누구부터? 여당 원내대표의 탓이 크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 때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요즘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황교안, 나경원 그립다. 그리워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김종인, 주호영 말고 황교안, 나경원이 때 우리가 좋았는데. 그렇지, 맞아요. 그때요, 솔직히 정말 불안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실수를 할까, 무슨 뭐 말 실수, 행동 실수할 거라고 되게 불안했던 시절이었어요.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원내 수석이라는 걸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핵심 실세 역할을 하셨군요. 뭐 제가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당직자는 몰라도 원내대표는 상대방 공격하지 맙시다. 옳은 말씀이에요. 협상 창구인데 협상할 사람들이 상대방 공격하면 협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좀 원내대표만큼 그러지 맙시다 그랬는데 그때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였는데 또 공격은 덜 했어요. 아주 안 하지는 않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때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런 것도 좀 아쉽고 또 대변인 수도 좀 줄이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많죠.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외 대변인도 새롭게 임명했어요. 저번 주에 대변인단을 지금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죠. 그렇죠. 뭐 4명 법무 대변인, 외신 대변인 뭐 많대요. 또 원내 또 대변인도 또 있고. 원내 대변인도 있고 그냥 대변인도 3명 4명이고. 근데 너무 많아. 제가 이 민주당 어떤 의원한테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요새 민주당 대변인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뭐 김남국 예를 들어서 뭐 그러네. 김용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대변하고 대변인들은 뭔가 공지사항 발표하는 그러네요. 식의 이게 돼버렸다.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대변인들이 말을 좀 험하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대변인들은 험하고 말고의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없다. 거죠. 네.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가 명대변인으로 이름이 높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안 잊혀지는 게 대변인은 브리핑을 잘해야지 논평을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에서 돌아간 얘기를 기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또 기자들의 의견을 당으로 잘 전달하는 이 브리핑을 잘해야지. 그러네요. 상대방 막 까는 비판하는 논평에 막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반대가 돼 있더라고. 네. 자, 20대는 왜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나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등 돌렸다는 표현에 좀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탈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네, 원래부터 40대가 제일 강하고 민주당 지지는 그다음 30대, 그다음 50대, 20대 이런 순이었어요. 20대 여성들은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20대 여성들은 초반에 되게 강한데 여성도 처음보다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그 이탈하는 순서가 그러니까 2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40대는 꽤 강한 것 같고 강하더라고요. 18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한 거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민주당이 29.6%, 국민의힘이 34.9%니까. 그게 좀 화딱지 나서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네. 나와 보니까 취업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정과 정의.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과연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시대 때 그토록 외쳤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도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시대 그때 사람들보다 더 불공정하고 자기네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것이 화딱지로 표현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곡지에서 아까 20대 자해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힘들고 그럼 당연하게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증진되기 마련이고 장 소장님 말씀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40대가 민주당한테 강한 거는 일체감. 좀 우리라고 생각은 우리 동년배 우리 이렇게 그쵸 통합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들 근데 20대는 뭐 통합당을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20대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애초에 일체감이 약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도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민주정부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20대 후반으로 치면요. 참여정부 때 초등학생이었을 거고 20대 초반으로 치면 뭐 2살, 3살 이랬을 거예요. 그 별로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쁘고의 감정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일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뭐 사건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해서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 많이 했던 공정 이슈에 대한 거. 최근에 제가 조금 놀란 게 의사 파업에 있어 가지고 20대가 공감대가 제일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그럼 그 전공의라는 집단이 이제 20대 이렇게 인턴 뭐 등등 되겠지만은 극소수잖아요. 근데 왜 20대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높을까? 뭐 공공의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돼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뭐 행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라는 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데 이게 이른바 20대의 보수화 명제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보수 진보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찬성하면은 그럼 진보고 그럼 이 공정 이슈 때문에 정말 우리 선수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뭐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보수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민주당에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 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진보냐 보수냐. 아니 근데 그때는 어쨌든 정당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생기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번에는 20대에서 역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옳고 그름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전화 한 통화로 휴가 연장. 휴가 명령서 없는데 병가 휴가 가고 의사 진단서 없이 군의관 소견서 없이 휴가를 가 병가를 가 이거 옳지 못해. 이걸 옹호해? 이런 집단도 옳지 못해라는 표현이지 보수화됐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심한 거 그러니까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게 옳으냐? 그게 그게 나라냐 하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자신들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보수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승만 박사 말고 이철희 박사님께서 왜 이 박사를 그럼 이승만이 떠오릅니까? 그 보훈처에서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나 이 박사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떨어진 거 말고 국민의힘이 오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것도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런 양 정당 사이에 이 당 지지했다 저 당으로 안 가죠. 무당층으로 들어왔다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빠진 지 한참 됐고 국민의당이 오른 건 최근이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네.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 부정적 팩터가 작게 보인다. 그치. 뭐 예컨대 최근에 민주당 어떤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많아가지고 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 탁 열어보니까 그 어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고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군 미필 비율이 민주당이 훨씬 높았고 또 자녀로 가면은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총선에서 합성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주류다. 근데 이 주류라는 게 그럼 정치 권력만 주류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에도 주류로 느껴지는 거죠. 민주당이. 기성세력화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위기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좀 봐요. 역으로. 왜냐하면요, 전 되게 충격 먹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당직 사병 있잖아요. 그 사람은 1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잘못된 일이라고 본인이 폭로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총선 때는 자기 민주당 찍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건 윤미향 사건 막 공격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제대로 견인해 오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 사병 얘기하기를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니까 본인이 제보한 게 아니고 네. 팩트가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해주더만 본인이 다른 병사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 병사가 또 누군가한테 전했대요. 소문이 났다. 그 사람이 기자한테 알려줬다는 거야.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라. 근데 괜히 양반이 이 친구가 억울해하는 점들이 있더만요. 전나영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보수 진보가 없죠. 민주당도 이제 진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2009번 서십니다. 20대가 보수화됐다기보다는 저 같은 20, 30대는 반민주당 같은 거라 사실은 둘 다 싫어요. 진짜 하셨고요. 8949번 서시는 분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역시나 돈 많은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의 삶은 관심이 전혀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로 보기보다는 소장님 말씀처럼 옳고 그름이나 기성체제냐 다름이죠. 기성체제가 기득권을 누리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계속 답이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박근혜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20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엉뚱한 답을 하는 거죠. 쟤들이 나빠라고 답을 하니까 더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추미애 장관 것만 해도 이거 잘못됐어요.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규정대로 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특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지. 근데 당신들은 잘못됐다니까? 왜 잘못됐다고 왜 인정을 안 해? 왜 사과를 안 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관련된 논란이 뭐 충분히 저는 그런 논란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야당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너무 낡은 방식 여기다 모든 걸 그냥 투입해서 모든 의혹을 부풀리는 쪽으로 가면 저게 처음에는 먹힐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별로 안 먹힐 텐데 지내놓고 나면 경험적으로도 봐도 그런데 저게 옳은 전략일까? 이렇게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언론이 하는 대로 그냥 내비둔다. 야당이 공격하지 않으면요. 아니 도대체 야당은 뭐하고 있냐. 야당답지도 못하다. 이런 거 빨리 제대로 공격해서 추미애 장관 사퇴시켜야지. 너희들은 역시 야당으로 존재감이 없어라는 비판이 더 강할 거예요. 만약에 신원식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각종 이슈에 대해서 던지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증언이나 국방부로부터 자료 받아가지고 던지지 않았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판 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역시 공격하는 게 나았었다라고 그러니까 좀 보여져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오늘은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앞으로 뭐 국감이나 여기에서 뭐 거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리도 없이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마해라. 지겹다. 많이 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풍이 부는 것이고 그거 이제 강약 조절이 이제 원내 지도부의 전략 문제겠죠. 그러니까 화력을 뭐 예를 들면 한 50 정도로 써야 될 때 한 500을 그냥 쏟아버리면 그게 좀 지내놓고 나면 그게 본인들에게 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별로 실익 없는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근데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활용 막 집중하고 우리 봤잖아요. 계속 이제 조국 사태 후에 무슨 사건 터질까 했는데 윤미향 사태 터지고. 근데 그런 것만 쫓아가면 네. 그러니까 재미 별로 못 볼 것 같은데. 저 국민의힘이 네. 2만 원권 통신비 지원권에 대해 가지고 백신 뭐 이런 것들 해서 국민적 반응이 좋잖아요. 사실 그쪽 말이 이제 일리가 있다. 이 돈 할 바야 이거 하자라는 식으로 그런 것도 의식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직구를 던져야지 변화구에 힘이 생기고 변화구를 던져야 직구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추 장관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이철희 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김종인 조영 체제에서는 저런 부분들 지저분한 부분들 좀 설거지하고 어차피 서울시장 후보도 나와야 되고 대선 후보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과 목표 방향성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좋죠. 자 그러면 뭐 위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흐름상으로 보면 민주당한테 안 좋게 가고 있는데 네. 두 분이 민주당에게 충고한다면 또는 이낙연 대표가 두 분을 불러서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위기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윤리감독원 오늘 뭐 그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당원 당규에 없더라도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제적 조치. 네,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후원금 횡령, 뭐 여러 가지 기부금 이런 회계 부정 이런 사건 관련해서 감싸는 듯한 행동 보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냥 윤미향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했다가 지금은 검찰 수사 기소가 끝나니까 재판 지켜보자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된다. 최소한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먼저 정지를 한 것 같던데. 했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본인이 그냥 나 당원권 나 행사 안 할게요라고 했지. 사무총장도 어저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실장님은? 저는요.
이낙연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이낙연의 모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낙연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포지티브한 이슈로 갖고 가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총리실이나 청와대하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오히려 뭐 이해찬 상황론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빨리 탈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다시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이낙연 대표 체제 글렀다라는 생각이 왜냐면은 저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언급을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잘 방어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셨다. 친문 세력, 청와대 이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대권 주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타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분명한 충고 좋네요. 윤태곤 실장님 명쾌한 분석 좋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